이 집안에서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니들 결혼식에서 날 지웠지. 이제 내 인생에서 너희를 지울 차례야. 내가 국밥 팔아 대학까지 보냈는데 네가 날 창피하다더라. 사진을 지워? 그럼 난 이제 너희 기억에서도 사라져 줄게. 대신 조용히는 안 해. 이게 다 저장돼 있어. 문자, 녹음, 통장까지 이제 니들 끝났어. 이 말들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제부터 저의 기막힌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68세 문옥년입니다. 이 동네에서만 30년 넘게 장사를 해왔고 국밥 하나로 아들 하나 똑바로 키워냈다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한 갈래였어요. 형민이 잘 되게 하자.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일하고 시장 통닭집에서 알바까지 하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들어가고 처음 월급 탔다며 10만 원짜리 봉투를 내밀던 날엔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된 기분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나도 꽃 들고 결혼식장에 한복 입고 며느리를 보는구나. 그 순간만 기다리며 그동안 못 사나니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혼식에서 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결혼식. 그날 제 눈에서 멈추지 않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 남부시장 안쪽 구석 거기 제 국밥집 옥년식당이 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아침 6시면 불 켜지고 저녁 9시에야 불 꺼지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아들 형민이는 그 국밥집 마룻바닥에서 처음 걸음을 뗐고 제 국밥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며 컸어요. 엄마, 국밥 냄새 진짜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12시간이 넘게 서 있어도 힘이 났죠. 남편은 형민이가 5살 되던 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전 아이에게 아빠란 말을 안 하게 하려고 입을 꼭 다물었죠. 새벽 시장에 나가 쇠고기 잡뼈를 직접 고르고 저녁마다 냄비 2개의 국물을 따로 끓여내며 국밥 한 그릇 1,500원짜리 장사로 아이 하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형민이가 대학에 붙은 날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안 내도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당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잘 키웠다고 제 자신을 칭찬해 본 날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형민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첫 월급으로는 국밥집 유리문을 새로 달아주더군요. 엄마, 문 여닫을 때마다 덜컹거려서 마음에 걸렸어.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그날 밤 혼자 술국 끓여서 상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 잔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5살이 된 형민이가 어느 날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 순간 저는 꿈만 같았어요. 그래, 이제 나도 결혼식장에서 예쁜 한복 한 번 입고 걸어보겠구나. 꽃이 피는 봄, 내가 심은 아들이 열매 맺는 그 계절이 오는 줄만 알았죠. 며느리 될 이유담이라는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시장에서 사온 포도 한 상자를 내밀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예쁜 아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그래, 이 아이랑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작은 불편한 기색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죠.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진짜 배제의 시작이라는 걸. 어느 날은 예식장 계약서에 신랑 측 어머니라는 이름이 빠져 있더군요. 이거 내 이름은 왜 없니? 형민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아, 요즘엔 그런 거 따로 안 넣어. 그냥 간소하게 하기로 했거든. 며느리 쪽은 하객을 100명 넘게 부른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어머니는 10명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가슴 한쪽에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형민이가 행복하면 됐지. 그깟 예식장 이름이 뭐라고. 저는 그렇게 또 애써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제 마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웨딩 스튜디오 촬영이에요. 그냥 오시지 말고 나중에 스냅 사진으로 따로 찍으시는 건 어떠세요? 며느리 유담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그런가 보다 신부 중심이랬으니.
그런데 스튜디오 촬영 당일 형민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어요. 엄마, 사진 아직 안 나왔어. 나온 대로 보내줄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준비도 점점 바빠졌고 저는 어느 날 따로 불러서 형민이에게 물었죠. 형민아, 혹시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형민이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유다미 쪽에서. 엄마가 너무 티나게 시장에서 일하시는 얘기 자꾸 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사람이라고 창피하단 거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웨딩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서 혼자 국밥 끓이다가 울었어요. 국물이 짜지도 않은데 눈물이 계속 떨어지더군요. 그 다음엔 한복 문제였어요. 예복 맞추러 간 날 유담이 어머니는 디자이너 한복샵에서 피팅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 서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어머님, 혹시 어머님은 따로 맞추시는 건가요? 저희는 브랜드에서 의전 의상까지 패키지로 해서요. 디자이너 직원이 물었을 때 유담이 엄마가 슬쩍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다니시니까 편한 스타일 좋아하시죠? 그 말에 눈치껏 웃었지만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웃어야 할 자리인지 도망쳐야 할 자리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중 식순표를 보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유담이 아버지가 축사, 유담이 삼촌이 사회, 유담이 어머니는 포토월 리셉션. 형민이 아버지는 별세로 적혀 있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민아, 엄마 이름은 왜 없어? 아, 그냥 요즘은 가족 이름 안 적는데. 그때였어요. 유담이가 제 앞에 앉아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몫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편히 계세요. 그 말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당신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형민이랑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형민아, 이 결혼식이 니네 둘만의 거냐? 네 애비도 못 온 결혼식인데 나마저 빠지면 도대체 난 뭔데? 형민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죠. 엄마, 유담이 많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이번만 좀 이해해줘.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결혼식 진짜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그렇게 해서 갈등은 조용하지만 깊고 차갑게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장 일이 아니라 아들 결혼식이었거든요. 그 날만큼은 장사꾼이 아니라 신랑 어머니로서 멋지게 보이고 싶었죠. 시장에서 반년 전에 한복을 맞춰둔 걸 꺼내 입었습니다. 연분홍 치마에 회색 저고리, 금박도 화려하지 않고 단정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아하게 묶고 손톱도 투명 매니큐어까지 발랐습니다. 어머, 옥년 씨 오늘 여왕 같아. 시장 친구 순이 언니가 눈시울 붉히며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제겐 세상 어떤 말보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리셉션에서 접수를 하려는데 신랑 측 어머님이세요? 직원이 명단을 한참 뒤적이다가 저를 한번 보고는 말하더군요. 아, 여긴 없으시네요. 혹시 이름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유담 어머님 차금나는 VIP 대기실, 포토월 리셉션까지 따로 표기돼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일반 하객처럼 안내해 주세요. 차갑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님, 이쪽으로요. 신랑 어머님 좌석은 참열 중앙입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한 자리엔 무대 바로 옆도 양가 가족석도 아닌 가운데 복도 중간에 끼워진 외곽 테이블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내가 있을 자리인가? 유담이 어머니는 전용 화장실을 쓰며 메이크업 팀 2명이 따라붙었고 사진작가가 계속 포토월에서 그녀를 찍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 부케를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포토 타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랑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외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유담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우리 집 단체 사진이에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형민이는 눈치를 보더니 말도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포토월 위엔 커다랗게 적힌 문구 하나. 양가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예식장 스피커에서는 며느리 아버지의 축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유담이는 늘 배려심 많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형민 군을 만나 더 큰 가정을 이뤘고요. 그 사이 내 아들 형민이는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대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하객들이 한복 입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시장 친구 순이 언니가 뒤따라 나오며 물었어요. 옥년아, 너 괜찮은 거니?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여기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이게 내 아들 결혼식 맞나? 손에 쥔 국화는 이미 시들어 있었고 제 가슴도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지던 순간 대기실 TV에 재생되던 결혼식 영상 티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 양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두 사람. 영상엔 유담이 부모만 등장했고 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형민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괜찮아요? 저녁에 갈게.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멀어진 뒤였죠. 형민이는 케이크 하나 들고 왔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가 고생 많았지? 그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눈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민아, 내가 그날 엄마 얼굴 한 번도 안 보더라. 제가 조용히 말하자 형민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사실은 유담이가 좀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랬어. 결혼식 영상도 유담이 친구가 편집했는데 자기도 당황했대. 민감해? 영상에서 엄마 얼굴은 아예 없더라. 축사도 포토월도 좌석도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제 말에 형민이도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유담이 집은 이번에 신혼집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전세금 일부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예단이랑 식비랑 예식장 비용은 엄마가 다 해주셨지만 이번엔 유담이 처가 쪽에서 상황이 좀 안 좋아졌대. 급하게 전세 들어가야 하거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 결혼식은 내 돈으로 치르고도 아직도 날 이용하려는구나. 형민아, 엄마 돈 그때 식장 계약할 때 쓴 그 통장 기억나? 응, 왜? 거기 돈 아직 일부 남아있다. 근데 그거 내 이름으로 넘길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형민이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한테 손 내미는 것도 어려운 거 알지? 유담이 요즘 영상 뷰도 줄고 광고도 끊기고 엄마가 좀 이해해줘야지. 그래, 이해하지. 엄마 얼굴 영상에서 잘라낸 것도 엄마 자리 뒤로 뺀 것도 다 유담이 브랜딩 때문이라며. 그제서야 형민이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피해자처럼 말해? 나도 유담이 편 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요즘 결혼 문화야. 결혼 문화? 나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사라져야 했던 존재였고 이제 와서 돈까지 내놓으라고.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형민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결혼식 비용 총 지출 내역이야. 너희 둘 이름으로 나간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명이야.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도 영상 원본도 다 남겨뒀어. 형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려는 건데? 혹시라도 유담이 쪽에서 엄마를 또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나는 이번엔 증거로 말할 거야. 그 순간 형민이 전화기 화면에 유담이 이름이 떴습니다. 자기야. 응,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야. 아니, 괜찮아. 그냥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운? 아니, 이건 모욕이야. 형민이 네가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만 봤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값 내가 치르게 될 거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녹음기와 CCTV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유담이 쪽에서 다시 무슨 말을 해오든 이제는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유담이 어머니 차금란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돈끼리 이런 식은 좀 유담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말했지만 말끝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유담이도 지금 광고 계약 2건이나 취소됐고요. 저희도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려요. 저는 조용히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그 이미지라는 게 사람 하나를 지우고 얻는 거라면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게 덜 부끄러우니까요. 그 순간 차금난 씨의 미간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정리하던 찰나 형민이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담이랑 같이 왔어. 중요한 얘기 좀 하자고. 뒤따라 들어온 유다미는 해맑은 얼굴로 인사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웃음 속에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그녀가 테이블에 꺼낸 건 다름 아닌 공증 서류 뭉치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 확인 서류예요. 앞으로의 재산 분쟁이나 부담 없이 그냥 정리 차원에서. 정리? 네,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 혼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정신이 명확하실 때 미리 문서로 정리해두면 다들 편하잖아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흐릿해 보이니? 형민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뜻 아니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유언장도 미리 써두고 증여나 명예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하니까. 그걸 왜 지금 얘기해? 결혼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얘기냐? 그날 유다미는 끝까지 예의 바른 말투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에요. 다만 요즘 건망증이나 약 복용 관련된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더 들으면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어머님, 그럼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간단한 진단이니까 거기에서 문제 없다고만 나오면 그때 가서. 너 지금 나를 치매라고 몰아가려는 거니? 형민이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확인 차원이라니까.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찾아오는 대신 문자로만 요구를 해왔어요. 어머님, 지난번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은행 계좌 정리는 생각해 보셨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님, 경비실에도 부탁드렸어요. 혹시 외출하실 땐 체크 좀 해주신다고요. 저희가 어머님 안전을 위해 CCTV도 한 대 설치해두려 해요. 점점 더 감시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 정리하다 옆 가게 언니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옥년 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더라. 치매 초기라서 아들이 간병인 붙이려 한다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유담이 쪽 사람들이 다른 상인들한테 한 얘기래. 혹시라도 대비해도 나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재산만 남은 빈 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치매, 정신 이상, 약물 의존이라는 프레임을 덮으려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집 앞 복도에 낯선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항의하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르신 떼가 아픈 유담 씨 요청이 있었어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위험할까 봐요. 이제는 내가 숨 쉬는 것까지 보고 싶다는 건가. 문득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 없이 이 아이 하나 보고 버텼는데 이 아이가 날 이렇게 대하네요. 그리고 제 서랍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녹음해둔 통화, 며느리의 발언, 형민이의 요구들. 이제 그걸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며칠 뒤 유다미가 저 혼자 있는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해뒀어요. 인지기능 검사요. 그냥 해두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저희도 안심되고요. 그녀는 의사의 명함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용히 그 종이를 집어들고 종이 접기 하듯 접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녹음 중이야. 네? 지금 이 대화 녹음되고 있어. 유다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넌 지금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중이야. 정신질환자 프레임 씌워서 재산 명에 넘기려는 거. 그거 다 증거 남기고 있어.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 위해서. 됐고, 너랑 형민이랑 통화한 것도 다 녹음돼 있어.
내가 영상에서 날 뺀 이유도, 계좌 정리 요구한 것도, 그리고 CCTV 설치한 것도 경비실 동의 없이 불법이야. 유다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집 한쪽 문이 열리고 순이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 중이었죠. 유담 씨, 우리 옥년이가 만만해 보여도 사람 하나는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변호사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고요. 유다미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녹취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CCTV 요청서.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명예훼손, 재산 강요, 사기 미수 다 들어갑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이제 저 절대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문 앞에 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유담이 지금 무서워서 집 밖도 못 나가. 그게 무서워야 하는 건 유담이가 아니라 내가 아니니? 엄마, 그게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아. 내가 내 아빠 없이 너 키우느라 국밥 몇 그릇을 팔았는지 알지? 형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지금 엄마를 세상에서 지우려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겠지. 형민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 너 네 와이프랑 결혼식 영상에서 날 자른 거 정리했어. 사람 취급도 안 한 거 해명했냐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다 폭발한 그 순간이었죠. 형민이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유담이 눈치 보느라 나도 바보 같았어. 그래, 이제 내가 바보 같았다는 걸 안 거면 그 바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이젠 책임져야지. 그리고 저는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 뒤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옥년님, 피고인 측의 1차 통지 완료됐고요. 예비조사 단계에서 증거 보강을 요청받았어요.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 파일은 무려 3GB. 녹취, 문자 캡처, 영상 일부 원본, 그리고 CCTV 설치 요청 내역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드디어 1차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 형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유다미는 진한 화장으로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법정에 울려 퍼진 녹취는 모든 걸 뒤엎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브랜딩에는 그 이미지가 안 맞아서요. 영상의 시어머니 분량은 조금만. 그게 요즘 방식이에요. 엄마 정신 좀 흐릿하신 것 같다고 유담이가. 판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이건 명백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모욕 그리고 부당한 경제적 요구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진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통장 잔고를 파악한 뒤 전세자금 명목으로 반복적 금전 요구를 했으며 영상 제작자에겐 시어머니를 배제하라는 편집 지시가 있었고 이는 다수 증언 및 통화 기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법정 한켠에선 제 이웃 순이 언니가 증인석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결혼식에 갔습니다. 옥년이가 어디 앉았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다들 신랑 어머니 어디 있냐 물었죠. 투명인간이더라고요. 그리고요, CCTV요? 아파트 경비가 그랬어요. 유담 씨가 혹시 치매 오신 것 같아라고 했다고요. 법정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들 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엄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유다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 그냥 요즘 트렌드를 따른 것뿐이에요. 판사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가족 내에서 발생한 구조적 무시와 배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그날 이후 유담의 유튜브 채널에는 악성 댓글이 수백 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상 삭제녀 드득, 브랜딩, 인간부터 다시 해라.
어머니를 이용해서 결혼식 치른 다음 정말 버린 거냐? 광고주는 하나둘 손을 떼었고 협찬 브랜드는 공식 해명 요청을 보냈습니다. 형민은 회사에서 인사팀 면담을 받고 지방지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후련해요. 그동안 참아온 눈물, 억울했던 모욕들, 아들의 외면, 며느리의 계산된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보다 그들 쪽에서 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고소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밥집 옥년식당은 여전히 아침 6시면 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전보다 한결 여유 있는 표정으로 국을 끓이죠. 손님들은 요즘 저를 보면 웃으며 한마디씩 해줍니다. 사장님, 그 며느리 이야기 저희 딸도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도 당했었거든요. 영상 보고 울었어요. 누군가에겐 그저 시댁 갈등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평생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아들 형민이의 얼굴을 보며 전 처음으로 이 아이를 낯설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도 느꼈습니다. 형민이는 지방 발령을 받고 잠시 분가했지만 얼마 전 조용히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 하시는 거. 저도 끼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용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유담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최근엔 진심 어린 사과문을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왜 나는 엄마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 없이 헌신하고 감사보다 당연함으로 대접받았던 걸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 절대로 참지만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는 여러분,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예의와 존중. 그게 먼저 아닌가요? 오늘 제 사연에 마음 한 자락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존중은 나이가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